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건국대가 있어요. 메뉴에. 그 건국대는, 그러니까 오늘은 변경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변경사항을 지금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뭔가들을 이제 좀, 맞춰가는 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건국대는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이 이동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실 때 모집군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집군 이동. 예. 모집군 이동 한번 남겨주시죠. 예. 모집군 이동. 이런 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얼마나 들으실까?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 좀 그런 날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들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듣고 있어요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듣고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집군 이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년도 결과는 그 이전 그러니까 모집군이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제,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 그 다음에 화장품공학과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이 됐어요. 모집군이. 그럼 모집군이 이동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원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도 결과가 다군일 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군일 때의 결과인데 지금 올해는 나군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 추합이 덜 돌 거예요. 전년도의 저 추합 비율하고 올해 추합 비율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다군은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 다군에 쓰는 대학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애들이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나군이 좀 더 원하는 대학인 경우가 많아요. 다군에 원서를 쓰는 경우는. 그럼 가나군에다가 다 원서를 쓰고 거기에 붙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군에 있던 곳에서는 추합이 그만큼 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4개 학과가 나군으로 넘어오게 됐으니까. 물론 이제 이 학과만 보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대 건국대니까 중앙대의 가군 인원이나 경희대의 가군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군 인원이 늘어난 것과 나군의 저런 학과들이 가는 건 어떤 정도의 추합의 인원이 어느 정도 보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군은 가군과 나군이 동시에 다군을 쓰는 거고 나군은 그냥 가군이 나군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합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군의 변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하나. 그래서 군 변동이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처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래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모집 요강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거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대학 봐야 되지만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몇 개 모집 단위만 보셔도 사실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귀찮아 하시지 말고 2개의 모집 단위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뭘 자꾸 봐야 됩니다. 뭘 이렇게 자꾸 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야 그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저거 물 떠온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저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건대에 지금 보시면 다군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가 8개에서 4개로 줄었어요. 인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군의 모집 단위가 인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대가. 근데 이제 자연계열은 8개에서 4개로 줄었어요. 그럼 저 4개의 그 모집 단위는
원래는 8개의 모집 단위로 애들이 나눠서 지원을 하던 거에서 4개의 모집 단위로 줄어버렸으니까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군에서 건대 저 4개 모집 단위를 쓰시게 되면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인원, 그 모집 단위 자체가 4개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경희대는 밑에 보시면 저 위에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반영 비율이 원래 이제 특이하게 한 2-3개 정도 대학이 그 반영 비율 안에 한국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한국사를 가감점으로 하죠. 뭐 가점을 하거나 감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희대는 100% 안에 5%를 한국사로 떼가지고 줬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폐기하고 이제 이 한국사를 가감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그 5% 남은 걸 어딘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탐구의 영향력이 전년도보다 커졌다. 그러면 전년도 결과를 볼 때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탐구의 그 5%가 더 들어간 거는 탐구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진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특히 이제 2등급과 3등급이 올해 이제 인원이 적어진 상태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떤 모집 단위는 1등급, 어떤 모집 단위 2등급이 좀 이렇게 겹쳐서 날 수 있는 그런 급의 대학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1등급과 2등급 사이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사이 격차가 감소된 것은 영어 영향력이 좀 줄어든 거고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군변동이 있습니다.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대학들이 외국어 대학과 그 다음에 전자정보대학, 그 다음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희대는 나군이 국제 캠퍼스고 가군이 이제 서울 캠퍼스였는데 이 나군에 있던 국제 캠퍼스의 일부 모집 단위를 가군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저기 외국어 대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어 대학이라는 게 그냥 외국어 대학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외국어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 전체 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대학 안에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들이 다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는 나군의 결과를 갖고 계시는 거고 그 나군의 결과를 가군에다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그 결과가 대응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군변동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약학과는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 계열이 전부 다 나군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경희대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수의대만 빼고 다 있죠. 그래서 이 대학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약학과만 가군에서 뽑다가 서울 캠퍼스이면서 나군에서 뽑는 의학 계열 3개 학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옮겨갔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학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하고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로 학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분리가 된 거예요. 모집단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보다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로 넘어오면서 분리가 되면 인원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학과가 분리가 되면 거의 인원이 줄어요. 그리고 학과가 합쳐지면 인원이 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경영학과,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는 51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1명이었는데 올해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는 4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거죠. 그러면 인원이 줄었으니까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 보면 그 위에 이제 다른 학과가 뭐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여기처럼 관광학부가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는 올해 새로 생기는 학과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관광학부였던 학과이기 때문에 그 관광학부였던 모집단이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를 관광학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 학과의 명칭이 바뀌는 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고대는
이제 가나다 순이에요. 성적 순으로 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할 겁니다. 고대는 컴퓨터학과의 계열 분리 모집이 폐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학과와 고대는 이제 세 개 모집 단위가 A형, B형이 있어가지고 인문을 몇 명 뽑고 자연을 몇 명 뽑는 이렇게 동일한 학과인데 이거를 인문에서 몇 퍼센트, 자연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뽑는 모집 단위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세 개의 모집 단위 중에서 컴퓨터학과가 올해부터는 자연 계열 반영 비율로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모집 단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어쨌거나 컴퓨터학과가 전년도까지는 A형, B형으로 나눠서 뽑다가 올해는 그냥 하나로 뽑게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통신하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신설이 됐죠. 그럼 신설학과가 생긴다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설학과가 생기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대 안 쓰더라도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설학과가 생기면 그 신설학과를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신설학과는 전년도 결과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답답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학과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신설학과가 어떤 정도의 결과를 보일지가 궁금하다면 1차적으로는 그 대학 안에 그 신설학과랑 가장 유사해 보이는 학과의 전년도 결과를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통신학과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어떤 학과가 있는지 전기통신과 관련되는 또 전기와 관련된 어떤 학과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학과들을 보면서 그 학과들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였나라는 걸 보고 거기랑 연결시켜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그 학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 있는 대학에 다른 그 대학에 그 비슷한 학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차세대 통신학과나 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질지, 점수를 가질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이런 학과들은 또 뭐를 보시면 좋냐면 학과 안에 들어가면 세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스마트 모빌리티, 고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보 보안과 관련돼 있는 고대의 대표적인 학과는 사이버 국방학과거든요. 실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넘어오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사이버 국방보다 조금 뭐 사이버 국방학과랑 어떨까 관계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대신 차세대 통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는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전자전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의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반도체공학과도 원래 계약학과인데 이게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국민대는 활용지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활용지표가 100분위 를 반영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표준점수 반영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변표가 아니라 그냥 단순 표준점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탐이나 과탐 과목마다 표준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과목별 유불리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표준점수 반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생길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국민대 같은 학교가 모의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점. 그러면서
탐구 반영 비율을, 인문계열은 탐구 반영 비율을 줄이고 30%에서 20%로 줄이고 수학의 반영 비율을 오히려 20%에서 30%로 더 늘린, 그래서 30, 30, 20, 20 국수 영탐이 3, 3, 2, 3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측면도 생각을 좀 해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국대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군에서 가군으로 기계공학과가 옮겨왔어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는 나군에서 1대의 결과인데 올해는 가군 1대의 결과니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경희대 호스피탈리티 경영처럼 전자전기공학부가 전자전기공학 전공하고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전자전기공학부가 가지고 있던 인원을 둘로 쪼개는 거니까, 물론 둘이 이제 뭐 1대1로 쪼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쪽이 조금 더 많고 어떤 쪽이 좀 더 적고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공학 전공을 전년도 결과를 볼 때 전자전기공학부로 보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 인원이 줄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융합반도체공학은 잘 모르는, 새롭게 생기는 그 부분이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문은 좀 소수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단국대는 자연은 소수 인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원 변화도 이렇게 좀 보면서 학과별로 조금 쪼개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